그럼 세 번째로 김성희 선생님의 마음, 가슴, 심장 1990년대 북한의 생명 정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희입니다. 저는 북한 문학 속에 드러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직 초고의 수준이고, 그래서 북한 문학 작품을 포함해서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보면은 심장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1957년 평양에 직업동맹출판사라는 퍼블리셔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간한 레닌은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있다 라는 책에서는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레닌이 자신들의 심장 속에 살아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영혼을 바쳐 일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몇 가지 대단히 많은 에세이들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심장, 가슴, 마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소비에트 컬처에서는, 소비에트 문화에서는 죽은 지도자가 영생을 누리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회주의권에서 심장을 마음, 정신, 영혼 등에 비유하는 일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닌데요. 칼 마르크스도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인간의 육체를 해방시켰지만 심장은 해방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고 서구 문화에서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일일이 다 지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심장, 하트와 마인드를 바쳐서 주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상어 수준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쓰는 말 수준이 인 거죠. 이 심장이라는 말, 가슴이라는 말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제 발표는 북한의 심장 개념을 개념사 차원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닌의 유훈을 지킨다더니 레닌이 우리의 심장에 영생한다느니 하는 표현들이 훗날 북한에서 김일성의 유훈을 지킨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심장 속에 김일성이 살아있다는 식의 표현으로 반복이 되곤 하지만 저의 관심사는 이 표현의 기원을 찾는 개념사 연구는 아닙니다. 제 발표의 주제랄까 제 관심사는 20세기 말 21세기 초 북한이 지금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 시기에 북한의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이 인간학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 특정한 시기에 인간이 어떻게 묘사가 됐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말이죠. 그게 이 글의 저의 관심사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배경으로 한 북한 소설을 보면은 심장이 가슴 오른쪽에 있는 인간이 등장하고요. 근데 이 심장이 가슴 오른쪽에 있으면 이런 유형의 인간은 좀처럼 피로를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심장이 가슴 오른쪽에 있는 인간이 등장하고요. 지도자는 당 지도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좀 계급이 그러니까 좀 지위가 높은 지도 일꾼들에게 당원 혹은 일반 당원 인민들에게 심장을 주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장은 좀처럼 지치지 않습니다. 매우 궁핍한 상황 속에서 심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적어도 문학작품 속에서는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들보다 더 잠을 못 이루는 지도자가 묘사됩니다. 그것은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정신, 마음, 그리고 이 정신과 마음을 상징하는 심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셜리스트 리얼리즘의 목표 자체가 인간의 개조, 인간의 변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신인간, 뉴맨, 그리고 공산주의적 인간, 커뮤니스트 맨,
그리고 주체형 인간, 주체 타입 맨, 뭐 이런 것들. 북한의 경우는 주체 타입 맨입니다. 이게 이런 인간을 그리는 게 문학 작품의 목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자면 문학은 교육과 교양의 수단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간 만들기에 교육과 교양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인간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간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처음 말한 건 아마 문학의 인간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막심 고르키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썼던 개념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겁니다. 안트로폴로기아, 그러니까 안트로폴로지죠. 근데 이 개념은 일본에서 philosophical anthropology랑 같은, 그러니까 인간학이라는 말, 굳이 인간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북한에서 이 인간학이라는 번역은 처음 일본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닌겐가쿠라고 했을 때 이 인간학이라는 개념은 philosophical anthropology입니다. anthropology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약간 좀 철학적인, 그걸 따로 인간학이라고, 철학적 인간학이라고도 부르고 인간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제가 발견했던 아주 흥미로운 점은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일이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iterature is a humanix라고 얘기를 합니다. humanix가 뭘까요? 저는 이런 단어를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도 등장하지 않고요. 근데 다행히 미국의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의 헤드쿼터가 어디 있냐면 매사추세츠주의 스프링필드에 있거든요. 스프링필드 칼리지의 그 교훈 같은 게 휴메닉스예요. 휴메닉스라고 해서 스피릿, 마인드, 바디의 균형적인 발전, 그런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게 휴메닉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프링필드 칼리지가. 또 같은 동네에 있던 사전이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지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그랬을 것도 같은데,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 개념을 빌려다 씁니다. 자신들의 인간학 개념, 주체 문학이 인간학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개념을 휴메닉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philosophical anthropology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휴메닉스의 느낌은 좀 더 교육적인, 그러니까 인간 만들기, 인간 교육,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 교육, 교양 교육의 이상과 관련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philosophical anthropology는 아무래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학문이니까 약간 뭐 결이 다르니까 아마 이런 좀 특이한 번역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인간학을 통해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제 생각은 마음, 정신, 가슴, 심장 이런 걸 핵심으로 해서 고난의 인군 시기, 그러니까 대기근 시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그런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과 그 상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균형이랄까요? 그런 게 깨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학은 생물학적인 요구를 최소화하고요. 아주 비상한, 아주 특이한 정신력을 가진 인간들을 묘사합니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 시기에 매우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버티는 인간은 허구의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문학적인 허구에서도, 소설 속에서도 말이죠, 지치지 않는 심장을 지닌 인간들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 묘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인간학 기획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인문학도 그러하듯 애초에 인간 만들기라는 거, 인간 교육이라는 건 실현하기 어려운 기획일 테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북한의 인간학,
하고 월 초고는 가장 처음 쓰였던 first draft는 영어로 쓰여졌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한국어로 고쳐 쓰는 과정이 있고요. 다시 한번 영어로 고쳐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로 썼을 때 너무 유치해가지고 한번 한국어로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북한 문화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문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이한 점은 고통을 미학화한다는 것이죠. 고통은 궁핍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쟁, 혁명, 뭐 이런 아주 비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 요구를 제대로 부응할 수 없는 궁핍의 상황을 연출하기 마련입니다. 고통에 대한 찬양은 종종 전쟁과 혁명에 대한 찬양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초래한 폭력에 대한 찬양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고통은 흔히 영혼을 순화하고 의지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고전인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작품을 보면요, 주인공 파벨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결국 실력을 잃으면서도 계속 당과 국가를 위해 계속해서 일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그는 부상이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마저 초월하죠. 이 작품은 니콜라이 오스트롭스키라는 사람의 자서전적인 작품인데요. 제가 놀랐던 점은 이런 궁핍과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는 전쟁과 혁명의 그런 궁핍한 상황 속에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문화적인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레온 트로츠키는 레온 트로츠키가 문학과 혁명이라는 책에서 말했는데 이 파벨과 같은 소련의 모험적인 인간들은 공산주의적 인간, 미래의 인간, 슈퍼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소비에트형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마저 정복한다라고 했습니다. Master his emotions라고, his own emotions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역본을 보면은 감정을 정복함으로써 소비에트형 인간은 좀 더 고상한 사회 생물체가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 파벨이 겪었던 고통이 진정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변화죠. 마음의 혁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불멸의 향도 청소에서도 이게 불멸의 향도 청소는 김정일의 픽셔널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허구적인 전기인데요.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북한의 슈퍼맨, 이런 이 시리즈에서 보면 북한의 슈퍼맨 주체형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백범의 소설 라남의 열풍 대표적이고요. 뭐 옆에 있는 동해천리, 백남용, 동해천리도 그런 인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 가지 점이 있는데, 주체형 인간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김정일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가장 궁극적인 주체형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 시리즈에서 그려지는 김정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정일은 쉬지 않고 일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매우 금욕적이고 헌신적이죠. 둘째,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그가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한 인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일을 빼고 나머지 모든 인물들이 김정일의 걱정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세 번째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한데, 김정일의 향도, 리더십에는 군사적인 특징, 그러니까 속도와 폭력, 뭐 그런 군사적인 특징이 지닌 것으로 그려집니다. 김정일은 지극히 문화적인 인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파벨처럼 말이죠. 근데 파벨처럼 역시 상당히, 그러니까 전쟁과 혁명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 여러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체형 인간. 다시 말해서 김정일은 매우 소박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식사가 매우 단출합니다. 가령 영생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김일성이 말이죠, 무오그락지, 무말랭이 말이죠, 무말랭이 정도만 반찬으로 먹거나 죄기밥이라고 해서 주먹밥 같은 거죠. 우니기리처럼 약간 팬시한 게 아니고 죄기밥으로 해서 식사를 때우는 것처럼
김정일의 식탁에도 매우 소박한 음식들만 올려집니다. 어떤 때에는 대충 뭐 과자로 때우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인용했던 이게 이제 라남의 열풍에 나온 건데, 부관이 장군님 오늘은 좀 쉬십시오. 그렇게 무리하시다. 부관은 뒷말을 잊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서더니 여인들처럼 흐느껴 울었다. 김정일의 부관은 여인들처럼 흐느껴 웁니다. 지도자가 쉬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정기정의 력사의 대화라는 작품에서도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작품에서 김일성이,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김정일의 건강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김정일의 건강을 지켜야 혁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김일성이 사람이 무쇠가 아닌 이상,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인용한 부분에 사람이 무쇠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무리하고서야 어떻게 견뎌내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격정이 넘쳐 흐르죠. 김일성은 김정일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당 일꾼들의 격정 가슴속에 끌어넘치게 만듭니다. 주체 문학에서 김정일은 이제 그러니까 문학의 특징이죠. 이런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 정에 호소하고 인정에 호소하고 이모션에 호소한다는 것은 문학 자체의 특징입니다. 춘원 이광수도 그렇게 얘기했고, 스티브 시슈도 그렇게 얘기했고, 구스타프 플로베르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냥 이건. 근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트로츠키가 새로운 소비에트형 인간이 자신의 감정마저 정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유형의 인간에게 감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가 정복하는 감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정하게. 파벨은 그 감정을 정복하고는 스스로를 육체적으로 파괴하였죠. 그냥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이런 인간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김정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인간들도 있는데요. 이게 라남의 열풍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성호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밥은 유치원 아이들보다 더 적게 먹고 불교도의 금욕주의자들처럼 술, 담배, 고기를 일생 한 번도 입에 대보지 않은 이 조그마하고 딱딱한 사나이가 어디에서 그런 힘과 열정이 생겨 밤낮을 모르고 무섭게 일을 해대는지 주혁민은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그가 섭취하는 영양 에너지와 노동 강도는 너무도 비례가 맞지 않았다. 오성호라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매우 금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성적으로도 여기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성적으로도 대단히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 보고 당비서, 라남 제철소의 당비서인 주혁민이 매우 기이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주혁민이라는 이 인물이야말로 정말 기이한 인물입니다. 일단 신체 구조가 기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 가슴에. 김정일마저 이 사실을 알고 신기하는데요. 작품에 따르면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인간은 좀처럼 피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영민은 휴일이 없습니다. 자정에 퇴근하고 새벽 3시에 출근합니다. 이들의 심장이 지치면 안 되는 이유는 작품 내에서 다 그려지죠. 라남이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비서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참혹한 묘사들이 많지만 건너뛰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궁핍의 상황은 조국이 전쟁 중이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군 정체가 이 시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루즈 아간벤의 스테이트 오브 익셉션의 역자 선생님도 계시지만 매우 매우 예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논문 쓸 때는 로빈슨 크루소라도 비교하고 싶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앵글로색슨 스피리추얼리티, 앵글로색슨의 정신성을 대표하는 자라고 얘기되어지곤 하거든요. 매우 궁핍한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독립적이고 네, 매우 인텔리전트하고 매우 효율적인 사람으로 길어지는데 저도 북한의 정신성이라는 특징을 궁핍의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루소와 북한 소설의 주인공들이 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선군시대 북한 문학에서 특이하게 인간의 정신성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등장을 합니다. 일종의 정신성과 테크놀로지의 변증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예전부터 있긴 했죠. 한국전쟁 시기에 안룡만의 나의 따발이나 김사량의 바다가 보인다 같은 작품을 보면요, 흔히 따발총으로 불리는 페페시아 41, 페페시아 41이라는 반자동 소총이죠. 이나 모터사이클, 막심 기관총, 막심이란 기관총, 그리고 소련제 탱크인 때 34, T-31 탱크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럽의 퓨처리즘이나 러시아의 그런 컨스트럭티비즘이나 이런 것과 이런 사조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한 찬양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역사적 계보를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런 사조들, 구성주의 같은 사조들이 매우 이색적이며 이단적이라며 배격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아니구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계보가 아니라 상황적 유사성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상황적 유사성을 보고 기술에 대한 찬양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인용한 부분은 동해천리 첫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자동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세단을 타고 다니는 장면들이 원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거기서 그 안에서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김정일이 이제 좀처럼 눈을 붙이고 피로를 풀 수 없으시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동차 안에서 피로를 풀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그냥 인용된 부분만 보여드리면서 빨리 발표를 마칠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산지한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정말 좀처럼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세단을 타고 등장하는 김정일만 등장하면 풀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속에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모습이 아닌가, 진정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영어로 God out of machine, God from machin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후반부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일은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갓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호모 엑스 마키나, 휴먼 아웃 오브 머신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사적으로 보자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쟁에 대한 찬양 같은 게 20세기 초기에 퓨처리즘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리네티의 그 퓨처리스트 매니페스토라는 글인데요. 1911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인데 가장 유명한 부분일 것입니다. Look at us. We are not out of breath. Our heart are not in the least tired. 심장이 지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Because they are nourished by fire, hatred, and spee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감정에 의해서 불, 증오, 속도에 의해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는 심장. 그래서 그 심장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게 퓨처리즘 처음에 그 얘기인데요. 지금 어쨌든 빨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김정일의 그 지도력 같은 거는 지금 이용된 여기 역사에 대해 일부인데 인용된 것처럼 어떤 퍼스널리티를 반영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빌 클린턴이 북한의 군사 훈련을 보면서 김정일의 지략과 담력, 의지를 그대로 느끼죠. 근데 제가 가장 재밌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당시 북한 작가들이 미국의 연구자들처럼 클라우제위츠 같은 그런 전쟁 연구자들을 같이 함께 연구했다는 점이 좀 재밌었어요, 실은. 그래서 전쟁에 대한 특징을 그들이 북한의 작가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었구나. 이 시기에 근데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시큐리티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냉전사 연구자들도 이런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기계를 작동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50톤 프레스라는 그 기기를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작동해야지만 40mm 특수 광판을 만들 수 있는데 650톤 프레스를 못 움직이니까 3톤 해머로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서 3톤 해머를 공중에 매달아서 20명씩 3교대로 220번 빠른 시간 내에 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20은 660톤이 되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40mm 특수 강판을 만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9시 마침내 강충에는 호각을 불며 푸른 신호기발을 들었다. 그와 함께 10명의 단조공들이 일제히 야타고 소리치며 지뢰대를 내리돌렸다. 거푸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시커먼 3톤 한마가 공중에 떠오르고 대신 그 자리에 천정기중기로 가열로에서 올라온 시뻘겋게 단 쇠덩이가 놓였다. 박순진이라는 인물이 발판 위에 시계추처럼 흔들거리는 집채 같은 하마를 그루하며 아차 하고 소리치자 10명의 단주공들이 잇따라 아차 하고 화답 신호를 울렸다. 순간 한마가 윙 소리를 지르며 거푸집안에 들어있던 시뻘건 쇠덩이를 무섭게 내리쳤다. 쾅 작업장 세면바닥이 진동하면서 치직지 소리를 낸다. 쇠뇌가 풍기고 수백 점의 불꽃이 불보라처럼 날렸다. 다시 단조공들이 외치는 함성. 박순진이 아차 소리 윈쾅 푸지직. 단조공들의 외침과 한마의 노호성과 3톤 주먹에 두드려 맞는 붉은 쇠덩이의 신음소리는 연속되었다. 이건 마치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처럼. 네. 단조공들의 일그러진 얼굴에서는 비지와 콩죽 같은 건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눈에서는 퍼른 불이 펄펄 일었다. 그것은 끓는 피가 차있는 심장에서 타오르는 사랑과 증오의 불빛이었다. 조국에 대한 사랑, 미지에 대한 증오, 몇 달 동안 강낭죽이나 강남밥으로 하루 한두 끼씩 애우며 지낸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단조공들이 결사적으로 벌린 이 격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조공들은 정확히 9분 30초 동안 한마를 220번 내리쳤다. 초인간적인 힘이었다. 그리고 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이렇게 40mm 강판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김정일이 듣고서 그 그러니까 식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라남 제철소에 식량이 좀 들어오죠. 아주 그냥 며칠 분이에요. 식량이 들어오니까 이게 식표를 나눠주면서 식권을 나눠주면서 식표를 나눠주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마침내 선두 대렬이 정문 앞에 이르렀다. 식권 받으러 가는 건데 대단히 뭐랄까요? 네. 지배인이 경희과의 한 여인이 들고 온 까만 나무에서 길이와 너비가 4-5cm 되나마나한 흰 종이 쪽지 한 장을 꺼내었다. 식표였다.
최강철 기사장은 식표를 받으러 지배인 앞으로 정보 행진을 하듯 힘있게 걸어갔다. 기동선동 대원들의 나팔 소리가 일시에 끊어졌다. 식표를 주고받는 지배인과 기사장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 가는가를 들여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배인 옆에 서 있던 주영민이도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을지 궁금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기사장의 손에 식표를 쥐어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기사장도 입을 굳게 다물고 서서 지배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침묵 속에서 눈과 눈이 부딪혀 불꽃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들은 눈으로 뜨거운 심장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까 오프닝 세션에서 얘기했던 그런 non-verbal communication 같은 거일 것 같은데요. 주영민은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우렁찬 외침이었고 전체 종업원들을 전투회로 부르는 뜨거운 호소였다. 거의 1분 동안이나 말없이 서 있던 기사장이 불현듯 식표를 쥔 손을 높이 쳐들고 출근 대열을 향해 돌아섰다. 마치 나를 따라 앞으로 하고 외치듯이. 그러자 둥둥둥 북소리가 울렸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요 되게 웃겨요. 맥락이 좀 약간, 그러니까 맥락에서 벗어나게,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맥락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밀 쿠폰 한 장 받으려고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번역하면은 되게 웃긴 장면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웃긴 장면은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제철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굶주리고 있고, 근데 그 진짜 가뭄에 담비 마냥 식량이 아주 좋고 며칠 분이 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아닌데 영어로 번역하면 대단히 웃기시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묘사되는 새로운 인간형이죠. 이 새로운 인간형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울 수 없다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워낙에 우리 교양교육, 인문학교육도 그렇죠. 뭐 가르쳐봐야 뭐 거기서 거긴데, 당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북한 문학에서 그려내는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지치지 않는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쨌든 뭐 이런 연구를 해보려고 요즘 준비 중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